많은 분들이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말 그대로 매수할 때만 조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면 조사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상속세 개편안 결국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증여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 증여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마른 오징어에서 물짜 내듯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상속세 개편해주겠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서 한 발언이었잖아요. 네네. 해준다고 했더니 뭐 진짜 해주는 줄 알았냐? 약간 이런 말로 좀 되묻게 되네요. 맞아요. 그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제 거에도 이제 정말 그 댓글이 많았었는데 지난 9월 달에 사실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공제라 그래서 어떤 상속이 일어나도 그냥 5억 원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요. 기본 공제. 네. 네. 그다음에 배우자분이 계시면 이제 추가로 최소 5억 원에서 이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게 10억까지는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 안 낸다. 이게 이제 룰처럼 통했었죠. 근데 이 공제 액수가 거의 28년째 안 바뀌고 있었어요. 공제액도 안 바뀌고 과세 표준 구간도 안 그렇죠. 바뀌고. 네. 거의 이제 30년이 곧 넘어갈 것 같은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입법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이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때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맞느냐 그러니까 일괄공제랑 배우자 공제를 좀 올려주자. 그런 경우죠. 이제 남편이 죽고 배우자 혼자 남았는데 맞습니다. 세금 낼 돈 없다. 그렇죠. 이런 경우. 네. 사실 그분들이 그냥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집 한 채 그동안에 이제 읽어놓은 게 다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괄공제는 이제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그다음에 배우자 이제 최소 공제 액수가 5억 원에서 한 10억 원으로. 총 18억. 네, 18억 원. 근데 이제 사실상 그때 기자회견 때 말하고 이제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뚝딱뚝딱 다시 이제 안을 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네. 근데 그때 이제 액수가 조금 조정됐어요. 이제 어감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17억 원으로. 17로. 네. 18억 원이 이제 17억 원으로 됐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조세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2월 5일 날 기자회견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다. 이제 매우 논쟁적이다. 어떤 게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정의로운 가치가 뭔지도 논쟁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좀 덧붙여서 말을 하긴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세제를 개편하는 게 왜 정의롭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제 확실히 그릇이 작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지 못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고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시거든요. 사실 실무에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 정도 공제액수는 좀 올려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세수 감소 우려나 이제 부자 감세 비판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부자 들어요. 감세 비판도 약간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뭐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엄청 예전에는 올라갔죠. 뭐 상속세 내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라 이랬지만 그런 말도 이제 안 통하는 게 맞아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뭐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거의 100% 네.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게 얼추 계산한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한 6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속세가 매년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게 개편이 됐었을 때 세수의 영향은 총 상속세 구간에서 상속세 인원은 50% 이상 줄어드는데 네. 세수가 줄어드는 건 한 10% 정도 내외예요, 사실. 상위에 계신 분들 10%가 상속세 7, 80%를 내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진짜 말 그대로 집 한 채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상속세를 내야 돼서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도래하는 분들에게는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거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에 맞게 또 변화시키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네요, 이번 네, 결정. 맞습니다.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세율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계속 세율 구간도 조정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좀 같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세수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 많이 늘었던데요. 그런 데서 네. 거치는 세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종부세나 그다음에 상속세 개편이 이번에 안 돼 버리니까 증여를 빨리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사실 문의도 많이 늘어났어요. 종합부동산세도 어쩔 수 없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매년 1월 1일자의 기준 가격으로 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때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 26년 1월 1일은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압도적인 부담이 늘어날 거니까 네. 세수는 이제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더라도 뭐 법인세율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긴 할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1주택자 고지액도 한 44% 정도 늘어난 것 같던데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냐면 집 한 채 있으면 종부세는 안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고지세를 맞고 보면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주민을 약간 이제 자리에 못 있게 만드는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종합부동산세랑 상속세거든요. 근데 상속인들은 사실은 이제 가장이 돌아가셨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이걸 팔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택 한 채인 경우에는 좀 파격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세수 감소 우려로 뭐 상속세 개편이 늦어지는 거라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장기 과제로 넘겼대요? 그 말에도 솔직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26년에도 개편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지금 예산이 이제 26년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이제 8.1%가 증가돼서 700조가 넘어가는 이제 국가 예산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세수는 지금 매년 한 350조 정도 거치거든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이제 세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세수 확보를 통해서 뭐 AI나 뭐 R&D 투자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위기다라고 느껴서 서로 이제 협조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개편안들이 좀 세수를 줄어드는 개편보다는 조금 더 내는 개편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산세를 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것도 이제 뭐 되냐 마냐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 저는 기대도 안 했거든요. 역시나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25년 3월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올렸었던 안이기는 한데 이걸 하게 되면 세수가 거의 3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큰 세수의 감소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고 진짜 공제 개편이라도 한 스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 개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가 어떤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 100년 기업을 꿈꾸는 어떤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 상속세 못 내서 그냥 기업이 파산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변에. 생각보다 상담이 정말 이제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의 오너도 이제 고령화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 대표들도 당연히 나이를 먹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중소기업 협회나 이런 데서 하면은 대부분 세금의 리스크를 70~80%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가압상속공제나 이런 것들 뭐 600억 원까지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셨던 분은 2차 전지 관련된 업을 하는데 매출이 2조세요. 그러면 600억 원의 공제 액수가 사실 유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락앤락이라는 회사나 뭐 37이나 이런 회사들이 위험에 이제 처한 경우가 많았죠. 상속세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의 큰 틀의 사업의 구조를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게 그래서 중간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네. 게 그 중에 하나가 상속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면 OECD 국가 중에서 2위잖아요. 네. 이게 사실 그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면 1위죠. 사실 1위죠. 왜 네. 이런 거 1등을 하냐고. 네, 실효세율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가 약간 대조적으로 나온 게 스위스에서 이제 그 초부유층 상속세 50%. 그 이거 이제 부결됐잖아요. 부결됐죠. 왜냐하면 사실 아셨을 거예요. 이 국가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50% 세율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리치 노마드 하겠다. 왜냐하면 리치 노마드는 부자가 유목민 생활을 하겠다. 말고도 국가를 그럼 바꾸겠다. 나는 사업을 어차피 이 나라에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프랑스에서도 이제 뭐 상위 가장 높은 사람들의 재산의 3%의 부유세를 걷어야 된다. 네. 이런 입법까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거대한 의류회사 회장도 그래? 그러면 뭐 국가 떠나버리지.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전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때 벨기에로 가버리겠다. 맞아요.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위스 국민들은 부자 증세라는 그 달콤한 구호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죠. 어쨌든 뭐 부자 증세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나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라는 거를 좀 냉정하게 직관을 네.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상속세 개편이 무산이 됐으니 이제는 상속세 절세로 가야겠다. 사전 절세로 가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문의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이 말 그대로 상속세 개편이 안 될 거라는 게 사실 뉴스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좀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특히 누구냐면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지금 와병에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년 초까지 살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개편될 거다. 개편되면 어떤 분은 아예 세금이 0원이 되시는 분도 있었고 네. 그다음 세금이 몇 억씩 줄어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결국 개편이 안 되니까 이제 약간 당황스럽다라는 게 있으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지금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플래닝을 좀 짜보자라고 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 네. 아니 내가 왜 집 한 채 있는데 이걸 내요, 세무사님? 예,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어떤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정말 고민이 될 거란 말이죠. 엄청 개편하는 되세요. 무산됐으니까. 예. 그럴 때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징여 같은 거를 아니 그러면 어차피 뭐 10년 내 합산이니까 똑같지 않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 증여는 사실 무상 이전이라서 딱히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요즘은 이제 증여세에 대한 조사도 딥하게 들어갑니다. 아주 딥하게 들어가서 최근에 12월 4일자로는 이 증여세에 대한 조사만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말 그대로 매수할 때만 조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그 매수 자금의 일부를 부모님에게 받으면 좀 조사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면 조사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있잖아요. 뭐 토어제라든지 뭐 서울 경기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증여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 같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증여 문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매매로 취득했었을 때 실거주 2년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갭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거기 임대 보증금을 끼고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가 거의 다 끊겼죠. 네. 내 거 좀 싸게 사가라. 근데 세법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걸리는 게 순수 증여예요. 100%를 순수하게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네. 그거는 실거주 2년을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매도 그럼 해당 안 되나요? 경매도 임의 경매일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의 경매에서 은행에 뭐 근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가 일어났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죠.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증여에 대한 조사가 일어났는데 과거 몇 년치 증여 건수에 비해 다시 증가된 폭을 보였어요. 거기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대폭 늘어났죠. 예.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의 기조는 계속 세지고 있고 가격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야, 지금 안 주면 진짜 못 주겠구나. 그러면 그 세금을 내가 다 내주더라도 증여를 해주겠다. 그럼 특히 강남 4구, 마용성 이런 데가 타깃이 되겠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에 대해서 제대로 한 게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시작이다. 이걸 한 번만 해서 끝내진 않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만 다 조사할 것이다.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조사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순수 증여도 이거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겠구나. 네. 그리고 토호제 자체가 지금 26년 12월까지니까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결국은 순수 증여받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네. 전부 다 증여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야 되는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라는 거 있잖아요. 뭐 대출 같은 게 껴있다든지 그 부담부 증여를 받은 다음에 대출 상환은 내 돈으로 하고 생활비는 부모 찬스 쓰고 맞아요.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유형 1번이었어요. 예, 바로 유형 1번을 잡는데 가장 얕은 수가 부담부 증여 해주고 네. 대출금을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말 그대로 대출 너가 갚아.
하면서 이제 증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그럼 거기에 대출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 있다. 그럼 3억 원은 너가 갚아라. 그러면 순수하게 10 빼기 3인 7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거고 3억 원은 유상 이전이라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데 그러게 주고 나서 세부담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네. 절세가 좀 됩니다. 그리고 3억 원을 부모님이 몰래 갚아주는 게 가장 얕은 수. 아. 예. 근데 그건 너무 작기 쉬워요. 그럼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채무 사후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3억 원을 자녀가 실제 갚았는지를 트래킹을 합니다. 매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6억 원의 채무 승계해주는 조건이었는데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몰래 갚아주시면 안 된다. 몰래 갚아주시면 안 된다. 근데 부모님 마음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도와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1년 반 있다가 자녀분이 3억에 150만 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그 3억 원을 1년 반 만에 자녀가 어떻게 갚습니까? 예, 월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전월세 변경된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몰래 갚아준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5천만 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대출 변제를 하고 본인의 생활비가 나오시잖아요. 그 생활비는 이제 엄카 찬스라고 하죠. 네. 엄마 카드 갖고 와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잡아냈어요, 이번에. 말 그대로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내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면 제일 뒤편쯤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쪽에 내가 연애 얼마 쓴지가 쭉 나와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근로자만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업자분들도 다 다 나와요. 나온다. 네,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 근로자 자녀가 한 연에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썼었는데 갑자기 어느 연도부터 영원히 나와. 알고 봤더니 부담부 증여받고 나서는 영원이야, 소비가. 근데 엄마가 카드 사용량이 갑자기 2천만 원씩 늘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잡은 거죠. 그럼 부모의 소득이 어디서 났는지 그것까지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이 과연 어디서 났는지를 보는 게 이번에도 나왔어요. 말 그대로 부모님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의사분이셨어요. 네. 부모님이 둘 다 의사셨는데 본인이 번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에 그중에 아파트 하나를 증여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 소득 금액 딱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매년 각각 5억씩에서 10억씩 5년 벌었어요. 그럼 50억이잖아요. 네. 근데 주택을 세 채를 샀는데 그게 뭐 100억 원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샀지? 증여해준 건 알겠는데 증여할 때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 어디서 났는지 보겠다. 그러면 매출 누락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거 현금 수입을 누락한 것 같다. 말 그대로 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거 몰래 이제 매출 신고 안 하고 받은 네.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병원 세무조사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워낙 요즘 아파트들이 고가다 보니까 인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감정 평가해서 그러니까 저가에 신고하는 거 이런 것도 국세청이 확인합니까? 네,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받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이거 무적이다. 왜냐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사가 네. 써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위험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네. 알았는데 감정평가사님들이 이제 이게 가끔 어떤 분들은 저희는 여기까지 가격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막 정말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너무 위험한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도 기준 시가는 22억인데 예. 감정 평가는 39억이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런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인근 시세는 60억 원이었어요. 거의 절반에. 네, 정말 낮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한 얼추 65%의 가격으로 했는데 세법에는 국세청이 자기들도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국세청은 매년 조달청을 통해서 한 5가지 감정평가법인에 이제 네. 업무 수임을 맡깁니다. 거기다가도 이제 물어봐요. 추정 시가를. 근데 거기 5군데가 대부분 그러면 60억이면 대충 뭐 58억, 62억 이렇게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 가격에 비해서 80% 미만인 가격이면 이 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을 활용하면은 기준 시가로 이제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요. 종종 계세요. 예, 말 그대로 맞아요?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감정 평가를 할 거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자녀가 지배주주인, 뭐 자녀가 집은 뭐 자녀 둘한테 50%씩 준 법인에 이걸 줘버리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법인에게 줬기 때문에 감정 평가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셔서 또 네. 진행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케이스를 잡아내서 거의 유사한데요.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너무 낮게 신고했죠. 네. 이것도 감정가액했던 68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68억 원으로 법인은 이제 공짜의 이익을 봤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자산 수중 이익이라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 68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첫 번째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8억에서 그 법인세 냈던 것을 차감한 다음에 증여세. 예,
지주 말 그대로 주주분들의 주식 비율만큼 가액을 산정해서 너 증여야라고 또 증여세도 추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와 세금이 정말 이제 제가 세금 파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세금 파티가 되고요. 거의 다 가산세까지 얹어지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위험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국세청이 이제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설픈 방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맞아요. 선택을 했다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금 파티 네.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정말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요즘은 모든 것을 좀 들여다보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세청장 분께서는 이제 국세청에 계속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주택 관련된 업무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느 단계로 조사를 해야 될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강도가 높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 정도는 그냥 꼼수로 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그거는 옛날 방식이다.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그런 방식 쓰면 바로 걸린다.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무적인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 방식에 자꾸 대입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보니까 의료보험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건보료나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보료 자체도 제가 이제 한 번씩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건보료는 어쩔 수 없이 매년 올라갈 거고 뭐 장기 요양보험도 올라갈 거고 산재나 고용보험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이 세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2026년도도 어쨌든 이 세금은 줄어드는 방향보다는 증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도 물 건너가고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고 법인세도 개편돼서 늘어나고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서 나가는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그런 세무 상식에 기반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세청에서 지금 조사를 예전에는 분기별로 했잖아요. 요즘은 겨월로 하는 것 같아요. 예, 텀이 이제 거의 굉장히 겨울로 짧아졌어요. 고정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내 자산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